가장 수익이 큰 부동산 자산은 좀 뭐가 될까요? 저는 뭐 무주택자나 사회초년생, 신혼부부들께는 그 3기 신도시 이 분양을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늦어도 2030년에는 또 입주를 하기 때문에 이걸 한번 노려볼 만하다. 아무래도 분양이기 때문에 상당히 저가로 나올 거고요. 3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2기보다는 훨씬 더 가깝고 현재는 교통 여건이 조금 불편할 수도 있지만 교통 인프라가 어느 정도 완성이 된다면 서울의 출퇴근도 굉장히 가까워질 거고 주거 환경도 쾌적해질 것이다. 그다음에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정비 사업 같은 경우 구역 지정에서 입주까지 평균 15년 걸립니다. 아마 여타 지역은 더 걸릴 거예요. 그래서 정비 사업 구역 내에 어떤 물건을 고려하신다면 거기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금주머니 TV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6월 4일에 출범을 했습니다. 오늘은 진희선 연세대 도시공학과 특임 교수님 모시고 이재명 정부에서 부동산 시장은 어떤 동향을 보일지, 앞으로 실수요자, 투자자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알아보겠습니다. 김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진희선입니다. 3년 만에 민주당 정부가 다시 출범했습니다. 인터넷에 보면은 그런데 이 민주당 과거 정권 때 집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다고 그런 점들을 얘기하면서 자, 이제 이재명 정부 때도 집값 폭등은 예견된 것이다. 이런 짤들, 게시물들 굉장히 많은데 이 역사가 또 반복이 될까요? 어떨까요? 그러면 안 되죠. 물론 이재명 정부가 주택 정책을 잘해야 될 겁니다. 그래야지 이런 불행한 역사가 반복이 안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좀 생각하기에 노무현 정부 또 문재인 정부 때 집값이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보 정부가 오면 집값이 오를 거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들을 할 수가 있는데 집값은 결국은 거시경제 또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작동이 되기 때문에 꼭 진보 정부라고 그래서 집값이 오른 건 아닙니다. 다만 지난해 이제 토지거래 허가제 뭐 좀 혼란이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강남을 중심으로 해서 부동산 시장이 상당히 불안한 건 사실입니다. 서울 지역 아파트 가격을 보면 2021년 10월에 이제 정점을 찍고 쭉 하락을 해서 한 2023년 2월쯤에 한 24% 정도가 떨어졌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다 올랐습니다. 한 14% 올라가지고 지금은 최고점 대비 90%, 또 때로는 95%까지 거의 회복한 수준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문제는 강남 3구와 용산을 비롯해서 지금 평당 2억 원 아파트가 속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제 수도권의 쏠림 현상, 또 똘똘한 한 채 이런 분위기 때문에 이렇게 강남을 중심으로 해서 주택 가격이 상당히 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은 상대적으로 지금 회복할 기미가 보이질 않고 있는 상황이죠. 교수님께서는 지난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좀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윤석열 정부 3년을 평가하면 부동산 정책은 뭐 좋은 평가는 받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윤석열 정부 3년은 부동산의 안정기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때는 좀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부동산 정책을 좀 마련을 하면서 부동산에 위기가 왔을 때 좀 나름대로 버틸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그런 어떤 체력을 키워놨어야 되는데 그때그때 좀 단발성의 정책들이 꽤 있었어요. 특히 2022년에 금리가 좀 오르다 보니까 부동산이 침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걸 활성화하겠다고 해서 너무 규제들을 또 많이 풀어서 부동산이 또 이렇게 자극하는 요인이 있었고 2023년 같은 경우는 특례 보금자리 대출 그리고 작년 총가요? 신생아 대출 금리를 또 대폭적으로 혜택을 줬죠. 그래서 풀린 돈이 한 66조입니다. 이것이 부동산을 자극해서 오히려 9억 이하의 부동산이 굉장히 오르고 또 그것을 이어받아서 15억 이상까지 또 부동산이 오르는 그런 현상을 봤죠. 상당히 좀 안타까운 그런 심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에서는 매매 동향이 굉장히 심상치 않다는 점을 들면서 정부가 토호제를 확대할 수 있다라고 이런 설들이 굉장히 많이 돌고 있어요. 그리고 유력하게 거론되는 지역이 마포구와 성동구입니다. 이 새 정부에서도 토호제를 가지고 집값을 잡는 수단으로 쓰는 것이 이게 과연 옳은 발상일까요? 어떤가요, 교수님? 토호제는 굉장히 비상시기에 쓰는 비상약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한 이러한 정책을 쓰는 건 자제를 해야 되고 혹이라도 쓰게 되면 좀 단기간에 써야 됩니다. 이걸 잘못 쓰게 되면 내생이 생겨가지고요. 부동산에 역작용이 생긴다. 이거 우리 지난 정부 때 좀 많이 봐왔지 않습니까? 예. 네. 올 하반기에 부동산 시장을 좌우할 주요 변수들 좀 어떤 것들을 주목해서 좀 봐야 될까요? 서울 상황을 보면 지금 18주째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은 또 1년째 떨어지고 있고요. 굉장히 양극화가 많이 일어나고 있죠. 강남 3구도 토제 이후에 또 상승을 해요. 최근 상승한 걸 연 단위로 이렇게 환원을 해봤더니 거의 20% 이상 상승을 한 그런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또 최근에는 이제 한강벨트 중심으로 강남 3구 말고 용산, 마포, 성동, 광진까지 굉장히 상승한 걸 보고 있습니다. 지금 상승 원인을 보면은 첫 번째는 이제 금리나 2.5%인데 더 될 것 같다는 기대감이 있고 다주택자로 인한 규제 때문에 똘똘한 한 채, 그 다음에 추경을 비롯한 또 재정 확대, 그리고 물량이 앞으로 입주 물량이 굉장히 부족해질 거라는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복잡하게 얽히면서 이제 상승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하반기에는 더 상승하지 않겠느냐 하는 좀 우려들이 나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 새 정부 출범하고 같이 직면한 여러 이런 경제적인 상황을 좀 종합을 해봤을 때 가장 수익이 큰 부동산 자산은 좀 뭐가 될까요? 올 하반기에 이제 더 부동산 시장이 좀 불안하고 오를 확률이 있다라는 그렇게 이제 전망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뭐 무주택자나 사회초년생, 신혼부부들께는 그 3기 신도시 이 분양을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늦어도 2030년에는 또 입주를 하기 때문에 이걸 한번 노려볼 만하다. 아무래도 분양이기 때문에 상당히 저가로 나올 거고요. 3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2기보다는 훨씬 더 가깝고 현재는 교통 여건이 조금 불편할 수도 있지만 교통 인프라가 어느 정도 완성이 된다면 서울의 출퇴근도 굉장히 가까워질 거고 주거환경도 쾌적해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3기 신도시의 분양 물량을 좀 권해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장에 뭐 빌라, 꼬마 빌딩 여러 가지가 지금 있는데 서울 같은 경우는 정비사업 같은 경우 구역 지정에서 입주까지 평균 15년 걸립니다. 아마 여타 지역은 더 걸릴 거예요. 그래서 정비사업 구역 내에 어떤 물건을 고려하신다면 이런 충분한 그 사업 기간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 우리 정부가 가장 시급히 펼쳐야 할 정책을 좀 꼽아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역대 정부 보면요, 부동산 정책으로 재미 본 정권은 없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오죽하면 부동산 말고는 꿀릴 게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문재인 정부는 정말 정권의 명운을 걸고 집값 잡겠다 이렇게 공언을 했는데 결국 그렇게 하지 못했고, 오죽하면 그때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정책을 총괄했던 김수현 실장이 퇴임하고 나서 부동산과 정치라는 책을 집필하는 내용을 보면 어느 정부든 집값 잡겠다고 공언하지 말라 뭐 이런 얘기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부동산 정책은 참 난제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재명 그 정부의 몇 가지 부동산 정책을 좀 제안을 드리면, 첫 번째는 그 구체적인 주택 공급 정책을 발표를 하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올해부터 분양과 입주 물량이 막 쭉쭉 떨어지고 있거든요. 수도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도 올해는 한 4만 호 정도 입주가 되는데 내년부터는 굉장히 급속하게 감소가 됩니다. 공급이 딸리다 보면 이제 가격이 또 오르게 돼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 안정을 줄 수 있는 명확한 주택 공급의 로드맵이 필요하다. 언제까지 어디에 몇만 호가 공급이 되는지 계획이 필요해 보이고요. 저는 이제 세제를 좀 손을 댔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는 보유세가 낮고 거래세가 높지 않습니까? 이걸 좀 바꿔서 보유세를 높이고 거래세를 대폭적으로 낮추는. 왜냐하면 지금 강남에 사시는 분 중에 정년 퇴임하고 강남에 집을 처분해서 좀 더 한적한 곳에 집을 마련하고 그 차익으로 노후 생활을 즐기고자 하는 그런 계층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지금 거래세가 너무 높기 때문에 출구 전략이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가 뉴욕의 맨하탄이나 동경 도심 가면 노인 세대를 만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강남에는 흔해요. 특히 점심 때 가보면, 저녁 때 가보면 그 어르신 계층이 굉장히 많이 거주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세제를 조정을 해서 그 어르신들께서 더 좋은 쾌적한 공간으로 가서 노후를 즐길 수 있도록 하고 정말 능력 있는 계층들이 와서 살면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바뀌면 좋겠다 하는 거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좀 더 제안을 드리면 사실 과감한 발상이 전혀 필요합니다. 메가시티 현상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최근 통계 보면 2018년 기준으로 지금 메가시티, 메가시티라면 우리가 1000만 이상을 얘기를 하는데 2018년 기준으로 해서 33개가 있는데 앞으로 2030년이 되면 이게 10개가 늘어나 43개가 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메가시티가 딱 하나라는 게 문제예요. 지금 현재 우리가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의 일극체제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해답은 6대 우리 광역시가 있지 않습니까? 이걸 좀 키웠으면 좋겠어요. 6대 광역시 중에 유일하게 지금 경제 성장률이 높고 인구가 올라가는 데는 인천입니다. 나머지는 침체에 있거나 인구가 또 빠지고 있단 말이죠. 2010년에 보면 마산, 진해, 창원 통합해서 지금 창원 도시로 됐잖아요. 이때 인구가 109만 명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지금 100만 명 이하로 줄어들고 있어요. 저는 특히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정말 광역 도시, 지방의 거점 도시로 육성을 해서 굉장히 많은 권한을 주고 재정 투자도 하고 세금 감면돼서 좀 키웠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좀 아쉬움이 있고요. 어떻게든 서울하고 맞짱을 뜰 수 있는 몇 가지 면에서는 그런 지방에 좀 메가시티를 키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아주 근본적이고 본질적이고 좀 장기적인 부동산 정책을 말씀드렸는데 지금 당장은 유동자금 관리라고 봅니다. 금리가 우리가 2.5%, 앞으로 더 인하하겠다는 거잖아요. 예금 금리는 1%대입니다. 그럼 유동자금이 풍부해질 수밖에 없고 지금 추경에서 13조 통과되고 또 더 좀 추경을 마련하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시중에 유동자금이 굉장히 많아질 건데 이 유동자금이 부동산으로 들어오면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거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7월 달에 3단계 DSR로 해서 대출 규제가 어려워진다고 하지만 유동자금이 풍부해지면 또 다른 문제가 생겨서 이 관리를 잘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이재명 정부 출범 후에 부동산 시장이 어떤 양상을 보일지 분석을 해봤습니다. 오늘 방송 참고하셔서요. 돈 버는 선택 꼭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금주머니 TV는 앞으로도 구독자 여러분의 돈 버는 선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콘텐츠로 지속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진희성 교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